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석 교수님께 그러면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보고에서 사장 만석 교수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고 저도 시간 실제 시작한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진행을 좀 빨리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주자 중에서 독일 요한나 하이로스는 저희들이 질문 좀 했죠. 질문하고 토론했었는데 그걸로 가능이 되고 대신 기부율 박사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하고 여러분 김 박사님께서 좀 답변하십니다. 자문자답 방식 물론 하이로스를 의견을 좀 반영해서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의진에 하는데 우선 토론자의 지정선대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객석에서 한 2분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아들 답변을 하시고 그럼 일본은 거기서 마감되고 다음 이제 이정우 교수님에 대한 토론을 문전식 회장에서 지정 토론을 하고 그 객석에서 한 2분 정도 질문을 받아서 그걸 이정우 교수님께 답변하시고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 보고 시간이 되면 그쪽부터 질문을 받아서 마치는 거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김문희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고 마치고. 네, 방송자들한테 김무현입니다. 오늘 하이 교수님 발표를 잘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제가 번역하고 여기 또 토론에 임하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세 감염 규정에 대한 팬데믹 심사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조세 특례자법 1조에 보면은 조세 감면 또는 중과등 조세 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 정책을 효율 조세함으로써 국민경제 경제와 발전에 이가지 목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에는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개별세법에서 비과세나 감면적인 규정을 두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제 실제에서. 근데 발제문 이제 3장 제4위에서 보면은 이제 시장 실패로 인해 가지고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세 감면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부분이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 형성 재량권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늘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특혜가 많은 공동나 원칙 예외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발표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가 재정수입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는 금전 부담을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국가에서 최다 형평성의 기울이고자 하면서도 특정 이익단체 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로비를 하여 누군가는 더 많은 세금 부담해야 하는 것도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조세 감면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헌법적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정치적, 정책적 능력을 보고 한권 분립의 측면에서 입법부의 재량으로 가만히 둬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발제문에서도 이제 언급한 것 같이 입법부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 즉 위조 절차에 따른 것이더라도 행정원칙 심의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상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책 조세에 대한 조세 형평성 판단 기준은 단순한 합리성 유무를 판단하는 자유경제 원칙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비례 원칙에 따른 세부적인 심사를 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전제 심사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조세 감면 규정과 조세 법률제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조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의 부과 징수 요건이나 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란 공공경비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조세에 적합 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조세 감면의 우대 조치를 하는 것은 특정 납세자군이 조세의 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의 부담으로 맡기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조세 감면의 근거 역시 법률을 정해야만 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조세 평등주의와 조세 감면의 허용 한계에 대해서도
조세 감면구도 조치는 조세 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포기하며 가급적 억제되어야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탐으로 특히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세를 받는 자 요구는 극히 한정된 부분 내에서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 평등주의 입장에서 조세 감면 규정을 엄격하게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평등 원칙 실세에서는 비례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입장을 하지 않고 단순히 자유금지 원칙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세 감면 규정에 대한 효율성 문제인데 이제 앞에 이제 조세 지출에 대한 개념을 정하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국세 조세 지출 경우도 보시면 평가시에 지금 잘 정리되어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 발제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는 지속적으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가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구체적인 독일 통계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독일 경우에는 연방감사는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그에 따른 정도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KDI나 이제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이 조세 감면 규정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효율성에 대한 통제를 하고는 있고요. 그렇다면 그 효율성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면은 입법에서 반영이 되어서 그러면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이게 2년의 유효기한이 있으면 2년의 유효기한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거냐 아니면 또 계속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오늘가세 원칙에 반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 이런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질문들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지금 상황이 좀 예의치 않아서 이렇게 정도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교리 시킨 요소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하이 교수님 연락이 되고 일단 그 토론을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미로서의 생각과 조세 생활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단을 소개하겠습니다. 토론단은 법무부 대표님을 조우현 변호사님께서 건의해 주시겠습니다. 그 발제자이신 윤기 교수님이 소개를 했고 통역하신 이신혜신 분도 소개하셨습니다. 그럼 박수 일단 해주시고 그러면 그 일본의 기타미로 선생님과 조세 철학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긴 시간 이렇게 계셔서 개인분들도 많이 배웠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새롭고 또 실무를 하다 보면 많이 공부하지 않은 영역인데 그러면서도 좀 반성도 많이 됐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된 자리였습니다. 토론이 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조금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기타노 교수님 기타노 세법학의 경우 현대 민주주의에서 조세와 조세 법률주의의 의미를 다시 고찰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바탕으로 재구성하는 기타노 세법학은 과세처분과 관련된 개별적 분쟁의 국면에서는 물론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국가 운영의 국면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제는 무척이나 의미가 있게 다가옵니다. 소중한 경험을 주신 아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 헌법은 2장에서 10조부터 39조까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헌법상 4대 의무가 나오게 됩니다. 교육, 근로, 납세, 국방이 4가지 의무가 그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교육과 근로에
이를 위해 필수적인 재정 및 국방 수요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무 위에 고유한 권리의 측면이 많이 고려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헌법 상황에 따라 조세법률주의도 정의되어 왔습니다. 헌법이 권리가 아닌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그 의무 부여에 대한 한계에 대한 논의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에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원칙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파생 원리로서 나오고 있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명확주의, 소극과세 금지, 엄격해서 합법성의 원칙도 이러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그 조세법에 대한 위헌심사 기준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납세 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재산권으로 대항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라는 공공경비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 의무자 상호 간에는 조세의 전가 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세, 감세 등의 우대 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에게 그만큼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가 된다는 입장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만으로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견해였습니다. 여기서는 개인적 기본권 내진 권리의 침해 여부는 별도로 논의할 주제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 이후로 좀 변화가 왔었는데요. 조세 부과징수가 국민의 납세 의무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다만 그로 인해서 납세 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 수익 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뿐만 아니고 납세 의무 부과 내용이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들을 좀 포함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경부터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과거와 달리 과잉금지 원칙을 세법의 유연성 심사를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기준은 지금까지 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헌재의 위헌심사 기준의 변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재산권 침해 여부까지는 다툴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역시 세법 영역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선언됐다라고까지는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통념에 반해서 기타노 세법학은 조세를 다시 정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람들의 복지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체적으로 내용으로 하는 법률에 기초해서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라고 말하고 납세자는 이 요건이 모두 충족된 납세 의무만을 부담하고 그 밖에는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세 징수의 측면에서 더 나아가 사용 측면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처에서는 복지본위가, 징수의 측면에서는 응능부담의 원칙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권리는 여타의 권리 내지 기본권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예컨대 자유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주 이전 표현의 자유는 이동이라는 적극적인 행위 내지는 말과 글의 발표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할 자유권이라는 것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납세자의 권리가 일정한 경우에만 납세자의 의무를 진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소극적 방어의 의미만 강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권리가 되기 위해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노 교수님이 제시한 납세자 감사청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질적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조세 분야뿐만 아니고 국가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헌법에 기초한 국민의 참여, 감시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납세자의 권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있는지 조금 더 시간이 되시면 설명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복지 본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것인데요. 헌법에서 요구하는 국가의 책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국가의 국민 영토의 보전, 계속성, 헌법을 수호할 책무,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안정,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 남용 방지, 경제 질서 간 조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 중심에 납세자로부터 징수하는 조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의 발제 그리고 기타 세법학을 소개해 주시는 내용 중에 조세의 징수 목적 관련해서 사용처와 관련해서 복지 본위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문헌만으로 보면 국가의 헌법적 책무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복지 본위라는 것이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의문이 있습니다. 기타 세법학이 종국적으로 조세의 사용처에 대해서 납세자의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그 권리 행사에 있어서 강조되는 조세의 사용 기준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간이 되시면 조금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나머지 시간 관계상 세 번째 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에서 지금 서인식 형사입니다. 거기 8번 본래적 조세 조례주의에 보면 헌법이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가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방세법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가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가제점을 감면할 수 있다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그런 뜻으로 쓰인 건지 만약 그런 뜻으로 쓰인다면은 지방자치마다 각각 조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가세를 하게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건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 그 납세자 기본권에 보면 납세자 소송 57조 맨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을 보면은 헌법에 위반하는 불공평 세제, 불공평 세무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납세자 기본권을 주관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헌법에 위반되는 조세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납세의무자가 납세자 기본권을 주관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면서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써놓았단 말이죠. 그럼 예컨대 여기 토요타에 대해서 만약에 조세 감면을 많이 해준다. 그러면은 일본 국민들이 납세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생님 죄송한데요. 처음에 말씀하신 43페이지 부분에 얘기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8번 본래적 조례주의니까 조세 법률주의가 아니고 본래적 조세 조례주의라고 하는 제목하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그러면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가치권을 가진다. 그래서 지방세법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조례에 따라서 가세도 할 수 있고 감면도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뜻으로 쓰인 것인지 궁금하다는 이야기 그렇죠? 네. 이 조금 아까 질문지 주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저한테 질문지 2장 주셨는데 똑같은 두 내용이지만 두 번째 예, 질의 두 번째 내용은요. 질문지하고 똑같은 네, 법정의 과세 내용이죠. 문제와 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그렇게 질문과 그다음 나성희 박사님 아까 내용憲法第90条で法律の範囲内で所例を制定すると規定されている。この場合、この法的な意味を具体的にどのように取られるかということは、基本的にこちらに書いてある通り、司法機関の判断と決定に委ねられるとおっしゃっていました。そういうことです。で、そうすると、司法治療は法的には租税条例を作成するにあたって限度がある枠法に過ぎないとおっしゃった。枠法であるのと同時に3分。3分。そういうことです。で、この解釈が結局今おっしゃったのは、例えば事業団体で勝手に租税減免をした。例えばトヨタ自動車に大きな減免をしたときに納税者が、租税収書を起こすことができるかという아, 일단 질문은 이해하셨죠? 예, 기다렸다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다음 분 네, 질문하시면 예. 저는 김정식 세무사입니다. 페이지는 제가 질문할 페이지는 우리나라는 54페이지. 선생님 도메인과 연주 3페이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법률주의의 현대적 전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2단계와 제3단계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단계 중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일본 헌법 하에서의 조세 법률주의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의 권력 남용, 즉 의회의 과세 입법권을 제약하는 실제적인 헌법 원리를 포함한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회의 입법권의 제약에 관한 논리라고 받아들여지는데, 자, 그렇다면 우선에 지금 상속세법, 일본의 상속세법이 6억엔이 넘어가면 55%, 고주 5%. 자, 그러면 이게 세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없는 부담 원칙에 맞는 것인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쭤봅니다. 그래서 아베 선생의 고진 느낌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제 3단계입니다. 3단계는 뭐냐면요, 그 밑에서 보면 세 번째 줄 보면 조세의 사용처 측면에서 납세자의 인권을 압박해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건전재정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건전재정이 일본이 과연 건전재정 상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세부담을 올려야 되고 세율도 올려야 되고 세원에 뭔가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기타노 선생님이 살아 계셨을 2010년 당시에는 일본이 건전재정으로서 충분히 됐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제3단계 논리가 맞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질문드립니다. 제가 한번
선생님 제가요 지금 이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저 어렴풋이 느낀 건데 지금 일본이 실제로 이렇게 실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로는 기타는 선생님은 이런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걸 주장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네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건 답이 아닐 거고요. 일단 제가 여쭤보는 게 일단 여쭤는 보는데 너네 지금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지금 앞으로 지향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너네 이렇게 되고 있니 아니니 하고 물어보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여쭤볼게요. 그게 맞는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만하죠. 皆さんその租税法律主義の現代的展開についていろんな議論が出てきました。内容は圧縮すると結局第1段階と2段階3段階になっているかということです。なってないよね。これから目指すという話なんです。現状とすると第1段階もまだままならないのが日本の現状です。 지금 일본의 시점은 제가 방금 이해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지향점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신 거고 지금 현재 일본의 실정은 1단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그런 상태니까 이분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조세 법률주의가 현대적으로 전개하려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된다고 이분의 학설을 주장하신 거고 그게 지금 일본의 조세 상황과 일치되거나 지금 일본의 조세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질문이 두 가지가 들어왔었어요. 아까 저도 이거 번역하면서 굉장히 헷갈려서 여러 번 아베 선생한테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요. 제한법에 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トヨタが体験して来たのを唱える本来的租税条例主義がするとするならば、それに基づいて訴訟を提出ができることになるはずなんです。ただし、現状の日本における地方税制において、それが訴訟になった事件があるんです。地裁レベルだけれども、その時にはだから。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도요타 소송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타노 선생님은 그 지방세법에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너 소송해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해로 도요타가 소송한다고 잠깐만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닌데 조세 법률주의에 같은 이치로 조세 조례주의라고 쓰는단 말도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률과 별개로 자기 주례를 만들어가지고 가설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고 보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지방세 조례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지방세는 조세 법률주의 위에 헌법이 있어서 헌법 94조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의 조례를 만들면 된다고 법을 만들어놨어요. 헌법 94조에. 그래서 만들어도 되는데 일본에서 실제로 그 법을 조례를 만드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만. 그래서 기타노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거는 너네가 할 수 있어. 소송권도 있고 너네가 조례가 없는 거는 너네가 납부를 안 해도 되고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법률주의 하에서 헌법이 규정한 대로 운영하면 되는데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는 니네가 정하면 된다고 정했다. 근데 국가에서 그걸 만들어 정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50쪽에 보면은 일본 헌법 30조에 국민이 전환 발사 납세인증서가 있고 사고의 조세를 국가가 55쪽에 얘네는 50쪽이고 대밑에 얘네는 조세를 변경하면 법률지만 정부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례가 아니고 법률과 못을 하고 났거든요. 조례에 대해서도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해 조세 주세요. 법률주의밖에 없는데 일본은 조례 법률주의도 있다는 거예요. 지방세 쪽에는 조례 법률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이게 그 체계가 달라요. 그 점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게 들어야 답변이 됐나요? 아니면 더 여쭤볼까요? 시간이 충분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정 토론하고 아까 두 가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학교의 요상 고리 지식이 질문을 뭘 주셨냐면요. 강남대학교 김병희 교수님이 질문을 주신 건데 교수님의 훌륭한 발제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기타노 교수님께서는 세계일주의 쌍방에 걸친 재정민주주의의 일환으로서 조세법률주의를 파악하고 세입면과 세출면을 통합한 새로운 현대적인 조세 개념의 정립을 주장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등과 같이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할 경우,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미국이나 영국, 독일과 같이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만약에 채택한다면 기타노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헌법 30조의 법률의 이 내용, 즉 조세 사임조 측면을 제외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これに対しては先ほどの話、予算法律主義を日本が導入したとするんであれば、その憲法30条の法律にこれを租税使途側面のものを除外してもいいかどうかに関する先生のご意見。それはそれでいいと思います。でただしそればかりじゃなくて、そればかりじゃなくてですね、例えばなんですけども、日本はご承知の通り憲法9条で戦争をしない国になってます。そうすると、例えば自衛隊予算がありますよね。あれは自衛隊とはいえ軍隊じゃないか。そうすると自衛隊予算っていうものがこれはその今のいうところのね、納税者基本権違反じゃないだろうかということで、一般国民がそのことを訴えることができるんじゃないか。実際に訴えるんじゃなくて、訴え出た。出た。負けてるけど。だから納税者基本権なるものが認められていれば、その裁判を勝ったわけです。だから実際には納税者基本権が認められないんだ。認められていない。これは取り方と使い方っていうのは別のものになっている裁判所の判断です。 먼저 답변 드리면 제외해도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한다면 제외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일본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헌법 구조에서 전쟁을 지금 앞으로 고칠지 모르지만 전쟁이 불가능한 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유대가 있어요. 그럼 자유대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어떤 국민이
납세자 기본권을 갖고 싸웠어요. 싸웠는데 헌법재판 저기 사회권 있었네. 사회권실대 맡겼던 지방재판소 지방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쓰는 거하고 징수하고 별개야. 거기에 납세자 기본권을 개입할 여지는 없어. 이렇게 지방재판소의 판단이 나서 더 이상 의회심으로는 올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걸로 답변이 될까요? 네,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변 나가. 이게 아마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 듣고 난 다음에 답변을 많이 해준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일반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쓰는 이상한 겁니다. 도요타에 대해서 예. 예, 그것도 아까 말씀드리다가 네. 선생님 말을 끊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못했던 건데요. 네. 아까 도요타 소송, 납세자가 그럼 소송할 수 있느냐고 그러셨잖아요. 네, 도요타 건 예를 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거하고 비슷한 오무시테라는 회사가 소송을 했대요. 오무시티를 상대로. 오무시티라고 대기업을 상대로 납세자가 소송을 하는데 이것도 지방재판소에서 졌대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하는 이야기는 소송이라는 이야기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지 지금 납세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이야기는 사건의 시점은 도요단이나 노제시아 기업인 것 같아요. 근데 쇼쇼가 되고 났었네. 그동안 과정이 따라서. 자, 저는 소송할 때와 분위기한테 가이사잖아 있잖아요.その 의미대로 시점인데, 근데 고래가この 会社が 国に訴訟したわけですか、先ほどの話。大牟田市。大牟田市が国に、だからあ、OK。で、負けた。地方税法で財源取っちゃったんだね。大牟田市の財源取っちゃったんだね。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무다시라는 회사가 군인을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재판소에서, 지방법원에서 해소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내용은 뭐냐면 전기세에 관해서 너무 과다하게 과세를 했다고 해요, 여기다가.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이 납세자 기본권 갖고 소송을 한 거예요. 잠깐만요. 제 질문 이해되는데 제가 하는 질문은 예컨대 국가가 일본이 도요타에 대해서 과도한 조세 감면을 해줬어요. 근데 제3자가 도요타가 아니고 일반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해주고 야, 도요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면을 많이 해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궁금해요. 죄송합니다. 今の質問は、納税者の基本権があって、それによって訴訟ができるのであれば、今、大牟田市の件は直接本人が訴訟したんですね。大牟田市が国を訴える。そう。大牟田市が国の相手に訴訟を出したんだけど、今、ご質問の趣旨は、そうじゃなくて、一般の第三者が。そういうこと。だから納税者が納税者の立場でそれを訴えるだからそれをさっきこっちの文章だと納税者訴訟とかでそういうことです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か。北の理論に従えばだから今は実際はできない実際はできない日本ですか。日本の場合はさっきもご質問いただいたんだけども日本の裁判所が認めている訴訟っていうのは自分の権利が侵害されたのを回復するで第三者はダメ公益のなんだダメなものがあるから公益のダメなものがあるからそれを直せとかっていうのはあなたの具体的な権利が侵害されてないじゃないかだからその場合には訴訟できないんですね実際にね理論的にはできる理論的にはできるけどもそれは実際に、条件上それができるよっていう条件がないとできないんですよ。要は権利を侵害されたものじゃないよ지금 대충 이해를 하셨겠지만 납세자 기본권이 있어서 소송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기타노 선생님의 이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론으로는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실제로 국가를 상대로 예를 들면 도요다가 너네 왜 도요다 쪽으로 검열을 많이 해? 이러고 제3자인 이 시내가 소송을 할 때 국가는 일본 국가는 뭐라고 하면 야 네 일 아니잖아. 너가 권리를 치우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교수 주장이 이걸 감량. 이게 주장이라는 거예요. 예. 네, 실제 보면 이 기타노 교수님이 그 주장한 내용들을 보면 자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졸린 그 당리 법칙을 이야기했어요. 뭐 입법이 그렇지 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 여기 또 주관적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일반적 법원이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정권에 대한 さっきの自衛隊の予算が減ったっていう主張がありましたけど、あれどうしたのかというと、就業の方々が自分の確定申告で当時の自衛隊の予算が 5% ぐらいだったんですよ。だから平和控除っていう自分の税額の 5% を勝手にマイナスにして、95% の税額で申告した。課税庁はもう 5% になって払えっていうんで訴訟を取って、その中で労働者と組んでやっている形でやっているからそういうことです。だから訴えられないです。 先ほど조금 전에 소송을 자기 이익의 권리를 직접 침해받지 않은 사람 소송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자유대로 설명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보충 설명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자유대 내가 직접 피해를 받는 게 아니니까 자유대권으로 국가에 소송할 수가 없어서 자유대가 지금 들어간 예산이 국가 예산의 5%래요. 그래서 어떤 종교단체가 자기네가 낼 법인세에서 5%를 빼고 95%만 납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너 왜 5% 안 내고 과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예산에서 우리나라가 평화헌법이 있어서 구조에 의해서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인데 자유대는 군대 아니야. 여기다 예산 쓴 거 니네는 마음대로 한 거니까 내 세금에서 5% 뺄 거야 하고 소송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법원에서 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데요. 94조 헌법 94조 질문하셨거든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그 법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할지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방의회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방세법은 법적으로는 조세조례를 작성함에 있어 한도가 있는 제한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런 해석이 일본에서 법정의 과세가 이루어지는 근거가 되는지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리고 아울러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에 대한 헌법적 한계는 없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가 질문 내용이십니다. 예, 고래 사교도 하나씩 교육위원회는 보이지는 확인해야 돼요. 막고 보도난 됐어요. 근데 고래인 때 와꾸보지도 지오 기본的に法律を作るときは지오機械の判断と決定に委ねながらで지오 제호は法的には租税条例を作成するにあたって限度がある。だから와꾸보다でこんな解釈が日本で可能であれば法定外課税がなされる勉強になれますか？なれこれもあくまでも残念ながら北野が備えているオンライン的租税条例主義なんですね。じゃあ実態はどうなんですかって言ったらばもう地方税法傾注主義というかでそれぞれの自治体が色を出したいというようなことでやるとしても法定外課税だからその中でやってるっていうのが実態なんですかね。実際だからやってます。なれますよね。なれます。で
さらにこれに対する地方自治団体の課税権に対する憲法的な見解はあるかどうか。これと関連して。関連してる憲法的な見解としてわからないけども。課税権に対する憲法的見解はないかどうかを教えていただきます。つまり日本国憲法はなんだ自治体議会に各自治体の議会に課税権があるって言っているはずなんですよね。理論的には。だけども実態はどうなんですかっていうとそのほとんどが地方税法に取られちゃってるんです。でその隙間をついて各自治体はそれぞれの特殊法定外というようなところで例えば皆さんご存知かどうかわからないけれども熱海という温泉街には温泉街からあそこ別荘税そういったものを作ったりはしている。でもいくらも税収にならないからつまり国の言いなりになっちゃうという形です。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헌법 94조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하는 그 제한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타노 선생님이 조세 법률지라면 본래적으로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신 거고요. 실제로는 제한법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법정의 과세도 하게 된대요. 예를 들면 일본에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따미라는 곳에 온천이 있어요. 온천세를 과세했대요. 그러니까 온천세를 과세했는데 누군가와 싸웠는데 온천세를 온천 지역에 별장세를 과세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유야무야 됐대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별도로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거기다 별장세를 만들자. 그리고 별장세를 과세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조세 법률주의 범위 내에서 법률에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지방의회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해서 법정에 과세를 하고 실제로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기타노 선생님 주장하시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그리고 조세 법률주의가 완벽하게 된다면 본래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지금 주장하신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아따미 온천에 있는 별장세처럼 법정의 과세를 실제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쓴 제가 번역한 내용 중에 이 정책 지금 14년인데 자 그러면 잠깐만요. 49페이지에 3번 법 인신론과 법 실천론이 있는데요. 기타노 선생님은 법 실천론이에요. 그래서 법 인신론은 무엇이다의 세계이고 법 실천론은 무엇 해야 된다. 해야만 한다지 이게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닌 거예요. 법 실천론적인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때문에 혹시 누가 지금 계신 분들은 식사 말씀 해주시고 항상 제3 주제에 대해서 최민근 선생님은 그 생과 철학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단을 쏘겠습니다. 문정식 교수님. 주제 발표자는 이정일 교수님 발표하셨고 그럼 토론 부탁합니다. 네, 잘 들리시죠? 제가 역사 속 세금 이야기 쓴 문정식 교수인데요.
그 책을 써가지고 여기 패널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은 설리는 조세법화 그 개척자, 납세자 중심의 세법관을 가진 학자,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자로 요약하셨습니다. 설리 선생께서는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학문 세계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설린의 생애를 시기별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90년대 이전에는 설린 선생께서는 조세의 공평과 효율을 주로 연구하셨습니다. 이때는 조세의 과세권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조세의 개선을 고민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설린 선생께서 연구 방향에 큰 변화가 온 게 있었는데 1990년에 OECD에서 발표한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라는 제목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설린 선생께서 연구 초점이 납세자 권리 보장으로 옮기셨고 1997년에 납세자 기본권이라는 책을 쓰셨고요. 2004년에 세무행정 개혁론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초점이 납세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혁 방안 이렇게 적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린 선생께서 마지막 단계로 정부의 불합리한 상속세 과세, 또 80년대 부동산 세제 과세 강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자 납세자의 저상권이 심각한 위협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세 저항권을 고민하셨고, 이 조세 저항권에 대해서는 후학들한테 숙제로 남기셨던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역사 속 세금 이야기 책을 쓰고 보내드렸는데 전화를 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고맙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설린 선생님께서는 정부가 부당한 과세를 했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정부를 없앨 수 있다는 정부 존폐권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 하셨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정부 존폐권 얘기는 버지니아 인권선언서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설린 선생님의 책에서는 그렇게 버지니아 인권선언까지는 언급 안 하셨던 걸 보면은 그 무렵에 아마 이제 고민이 시작되셨던 거 아닌가, 저항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 책자의 90페이지 보시면은 조세 저항권을 생각하신 배경이 80년대부터 부동산 세제,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대해서 굉장히 고민한 논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당시에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이 연구 논문을 보면은 아마 그것 때문에 부동산 세제하고 상속세 그것 때문에 이제 조세 저항권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설린 선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과연 설린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를 줬는가, 가르침이 뭐였나 생각해보면은 저는 설린 선생님께서 우리가 박사나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그 본인이 가진 자격의 벽을 넘어라 이걸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본인은 세무회계, 조세법학, 조세정책 이 세 분야를 모두 섭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그 자기 자격이나 자신의 배경에 있지 말고 그 뛰어넘어서 이런 세 분야를 섭렵하는 그런 세무 전문가가 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설리 선생께서는 선진국 세제를 비교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정경련에 계시면서 또 연구원에 계시면서 선진국 세제 연구에 대한 굉장히 요구가 많았고 또 이후에 학교에 가셔서도 논문 대부분이 선진국 세제를 연구하시라는 겁니다. 연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교수분들은 많이 연구하시지만은 우리 세무 전문가들이 외국 서적을 가장 적게 보는 그런 게 아닌가,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언어 장벽을 넘으라는 것, 그게 이제 설리 선생님이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사모님의 증언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설리 선생께서 논문을 쓰신, 생수한 컵을 드시면서 논문 쓰신 그런 투쟁이 있었습니다. 설리 선생께서는 저희 세무 전문가들한테 바로 그거, 전문가의 진정한 세법 정신을 가르쳐 주시고 가신 것 같아요. 아까 제 기타노 교수 때는 총궐기대회, 납세자 권리대회 말씀하셨는데, 설린 선생께서는 우리 세무 전문가들한테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세법에 대해서, 진정한 세법에 대해서 고민하라, 이런 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설린 선생의 세 단계별로 연구 과제가 있었고, 세 가지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셨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데, 오늘 발주자께서는 조세 법학의 개척자, 그 다음에 납세자 중심의 세법관을 가진 학자,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자라고 다른 관점에서 요약하셨습니다. 발제자께서 설린을 조세법학의 개척자라고 보신 것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세법학 총론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행정법이 하위법으로 취급되는 세법이었는데 학자를 하나 붙이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설린 선생님의 그 커다란 업적이죠. 제가 세경사 그 출판사 사장님을 뵀는데 증언을 그렇게 하셨어요. 설린 선생님께서 세법학을 처음으로 학으로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게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일본 세법학의 논문집이 이름이 바로 세법학이더라고요. 일본에서 그 당시에 이제 세법학이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직 안 돼가지고 학이라는 거를 그 세법 책 제목에 붙이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로 이제 발제사께서는 납세자 중심의 조세관을 가진 학자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근거로 이제 1997년도에 납세자 기본권을 출간하셨고 2004년에 세무행정개혁론을 출간하신 것, 그리고 작고하시기 전에 납세자 저항권을 언급하신 것,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발제자께서는 설린 선생님께서 납세자 중심의 세법관을 가졌고, 다른 말로 시민주의적 세법관을 가지셨다고 발표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발제자께서 조세 정의를 다시 해야 된다, 그것도 저도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좀 놀랐는데, 설린 선생님께서 초기 연구 단계에서는 조세의 공평과 효율에 초점이 있으셨고요. 공평에 대해서 저도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누진적 정의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때까지는 납세자 중심이었다기보다는 징세권자인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조세가 합리적으로 과세돼야 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초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린 선생께서 이제 저항법까지 생각하신 그런 배경에는 바로 1990년대 OECD 보고서가 큰 영향을 미쳤고, 그것 때문에 납세자 중심의 조세관으로 바뀐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발제자께서는 설린 선생께서 법치주의자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 근거로 설린 선생께서 가지셨던 조세 법률주의에 대한 견해와 납세자 기본권이라는 책에서 납세자를 과세권자와 대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조세 절차법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고 발제자의 의견과 대법원 판례를 몇 개 추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발제자께서는 설리는 자유주의자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발제자께서는 설린 선생과 평소 나누었던 대화, 그리고 세법학 총론에서 언급하신 설린 선생의 견해, 그리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린의 주장을 근거로 이제 발제자께서 그 의견을 제시했고 헌법과 판례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발제자께서 요약하신 그런 내용은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만 두 가지만 발제자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첫째로 설린이 납세자 중심의 세법관을 가지셨다고 설명하시면서 다른 말로 시민주의적 세법관을 가지셨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발제자께서 시민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시민이라는 용어는 국민하고도 좀 다르고 존 로크가 1690년에 저술한 정부론, 시민정부론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 언급했는데 로크는 자유롭고 평등한 천부 인권을 가진 개인들이 공동사회인 국가를 구성하기 위해서 자유를 양도하고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제자께서 설린 선생이 그 납세자 중심의 세법관을 설명하시면서 독일 학자 불멘스타인의 견해를 언급하시고 시민주의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납세자 중심주의, 그게 시민주의인지, 국민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그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시민주의라는 용어를 쓰신 배경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발제자께서 설린이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자였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 대법원의 여러 판례를 들으셨는데 이 판례들은 설린 선생께서 적법한 절차를 주장하셨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언급하신 것 같은데 언뜻 보면 이거는 발제자의 그 판례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인 거 아닌가. 설린 선생께서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자였다고 입증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거리가 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발제자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워낙 많아지라서 바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실타 때 질문하도록 하시고 이재용 교수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토론자께서는 저는 이제 내용별로 최 교수님의 사상을 요약을 했고, 우리 발제자께서는 시기를 가지고 요약했네요. 그것도 뭐 새로운 접근법이 되겠는데, 근데 시기를 가지고 접근하려면 시기에 따라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을 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토론자께서는 최 교수님이 초기에 공평 효율 그런 쪽으로 하다가 납세자 중심으로 후기에 돌았었다는데 지금 그렇게는 생각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납세자 중심 그 이야기를 하신 게 81년 세법학 청론이에요. 조세 공평효율로 나온 게 84년이에요. 그러니까 81년에 납세자 중심 생각을 가졌는데 3년 뒤에 조금 납세자 중심 생각을 버리고 국가 쪽 비슷하게 돌아갔다. 아니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민주의적 시민주의적 세법관이라는 거는 제가 빠진 내용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 최 교수님이 쓰신 용어예요. 내용이 단순해요. 지금 발제문 72페이지에 있는 국고주의적 세법관에 대비되는 의미입니다. 지금식으로 번역하면 납세자 중심적 세법관이에요. 국가한테 힘싣는 그런 주장하지 말고 납세자 중심으로 조세법 파악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뭐 정치 철학에서 말하는 시민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 뭐 필요하면 오해 소식 없게 나중에 논문 쓸 때는 좀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세 번째, 이제 판례에 대해서 개인적 해석 아니냐 최 교수님이 그런 주장을 했겠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인데, 그 판례는 제가 자유주의자 항목에 넣어놓은 게 아니고 법치주의자 항목에서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최 교수님 법치주의라고 보는 근거를 두 가지를 들었어요. 내용적으로는 조세 법률주의를 강조했다는 것, 절차적으로는 적법 절차 원칙을 강조했다는 두 개를 들고, 그 판례, 세무조사 판례 그런 거는 그 적법 절차의 원칙이 강조된 예로서 그 최 교수님의 사상과 괴를 같이 하는 판례들이라 그런 것이라서 이게 뭐 조금 뭐 개인적인 해석에 맞죠. 해석은 뭐 개인적으로 하지 어디 물어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 개인적인 해석은 맞는데 이게 과연 최 교수님 사상은
잘못 오해한 걸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상 제 생각이.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일본의 경우에는 이 기타 교수님 요지가 이다라는 그 자인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한다. 졸전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해석은 달라지고 지금 지방세의 경우도 우리하고 같은 우리가 뭐 일본 그 지방세를 따라갔으니까 그 지방세법은 골격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와구법도 골격법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일단 법률의 규정이 이 대강이라서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그 시민주의 말씀드렸는데 그 존 로크의 정부론의 마지막 장에 통치의 해제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시민주의라는 것은 어떤 납세자 중심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전국 사회개혁론에 의해 가지고 된다는 그런 전제에서 되기 때문에 만약 정부가 잘못한다면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이미 시민주의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저희 존 로크의 책을 보면은 그런 점에서 이제 시민주의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사회를 잘 봐야 하는데 잘못 봤어요. 너무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종합토를 마치고 세계를 본다는 휴식의 시간이 모자른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예, 열띤 토론을 해주신 사회자님, 발표자님, 토론자분들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학회를 준비하냐고 애쓰신 치열 회장님의 폐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7시가 다 되는 시간까지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셔서 우리 열띤 토론에 참여를 해주신 여러 대의원들 그리고 또 우리 학회 회원 오늘 발표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이 세 분 외에도 우리 오늘 소개한 조세석학으로서 세 분 외에도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진심으로 세금을 사랑하고 Tax is my life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세 분을 이렇게 뽑아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삼아서 또 더 많은 또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 회의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또 도움을 주신 우리 스태프들이 있거든요. 우리 총무부회장을 하는 임병기 우리 총무부회장님 그리고 우리 정호령 팀장님, 정호령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뒤에 계시네요. 또 권혁태 박사님, 우리 장비 담당이셨습니다. 또 여기 선현석 우리 어디 가셨나요? 예. 최은숙 박사님, 최은숙 박사님 어디 계세요? 벌써 가셨나요? 예, 우리 그 이주리 세무사님, 예, 이주리 세무사님, 예. 하여간 오늘 많은 스태프들이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저녁에 참석하셔서 후담을 좀 같이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